자, 리콜 뉴스 하나 짧게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18개 주의 그 대형 식료품점을 통해서 대장균의 일종인 이콜라이 박테리아에 오염된 포장된 일반 당근 그리고 미니 당근이 유통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오염 때문에 한 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40여 명이 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D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그린웨이 팜스가 월마트 그리고 타겟, 크로거, 홀푸드, 심지어는 우리 한인들도 많이 가는 트레이더 조스 등의 체인에 유통을 시킨 포장된 당근 그리고 미니 당근 일부가 이 이콜라이 박테리아에 오염됐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해당 당근을 만일 구입한 후에 아직 먹지 않고 집에 가정에 보관 중인 것이 있다면 즉각 폐기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린웨이 팜스는 즉각 리콜에 나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일반 당근의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오는 10월 23일까지로 적혀져 있는 것들, 그리고 미니 당근의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11월 12일까지 적혀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리콜 대상입니다. 트레이더 조스, 월마트, 크로고, 홀푸드 이런 곳에서 당근 살 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린웨이 팜스입니다. 그린웨이 팜스. 자, 러시아가 3차 대전을 경고하는 일이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한 이제 1000일 됐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그런데 미국이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음스라고 하는데요. 이 미사일 이름은 에이테크음스라고 하는데, 쉽게 보면 땅에서 땅으로서는 지대지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한 300km대는 상당히 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음스라는 미사일의 사용을 우크라이나에 허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미사일을 지원은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는 절대 못 쏘게 했는데, 지금 일부 일부 규제된 것을 풀어준 거죠, 우크라이나한테. 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3차 대전을 경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 미사일을 정말 우리 러시아 내륙 깊숙이 본토에 쏜다면 이는 3차 대전을 예고하는 것이다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자, 이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음스라는 것은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것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최대 170kg의 이 폭발물을 대거 싣고서 사거리는 300km 이상이기 때문에 내륙 깊숙이 러시아 본토까지 갑니다. 일반 포병이 쏘는 그 로켓보다도 대기권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또 더 멀리 날아가고,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게 특징인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러시아로서는 그 미사일을 좀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두려워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러시아의 본토를 향해서 쏠 수 있도록 좀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미국이 절대 안 들어주다가 이제 엊그제 들어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 에이테크음스는 쿠르스크주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군을 겨냥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3차 대전을 향한 발걸음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미사일의 그 타격 대상은 아마도 북한이 될 것 같다, 북한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이제 정말 그러면 3차 대전이야, 이런 그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이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분쟁 개입 측면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양상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미사일을 사용하면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에이테크음스라는 미사일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 이 에이테크음스 같은 그런 무기를 작동시키고 또 표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입력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기술만 갖고는 안 되는 것, 이걸 우리 러시아는 알고 있다라면서 결국은 그건 미국이, 서방 국가나 이제 미국이 전문가만 동원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이 개입해야만, 직접 개입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사일을 운용한다라는 것은 미국이 개입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곧 너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미국이 사용해도 된다고 일시적으로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결국은 미국 사람이 와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거를 미국이 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그 우크라이나 분쟁 직접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러시아가 계속 그렇게 지금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이테크음스라는 그 장거리 미사일 하나에 대해서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 미사일을 운영하려면 결국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했다는 것은 미국의 손으로 러시아를 공격했다는 뜻으로 러시아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에이테크음스 미사일을 사용하는 순간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된다는 게 그게 이제 러시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을 향한 발걸음이다 라는 러시아의 경고가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권을 뭐 좀 다음 달인가 1월 20일이면 이제 취임 시간이니까 1월 달에 정권을 내주게 된 바이든 행정부의 다소 늦은 뭐 어찌 보면 다소라는 말을 빼죠. 상당히 늦은, 그 뒤늦은 결정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사용 해제하려면 진작 해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도 계속 현 정부가 했어야 되는데 뭐 정부 다 끝나가는데 이때 사용 해제 풀어버리고 정부 바뀌어버리면 나 몰라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너무 늦은 결정이다라는 그런 비판인 것이죠. 뒷감당은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사실상 그거 미사일 하나 사용 바꾼다고 해서 이번 전쟁의 어떤 전세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뭐 완전히 뭐 게임 체인저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전망이 이제 첫 번째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 비판 이유는 이 에이테크음스 미사일 사용은 결국은 러시아 군보다는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할 텐데 그 경우에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이 쿠르스크 지역의 전투는 오히려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그 두 번째 비난 이유입니다. 세 번째 비난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북한에게 잘못하면 명분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점, 왜 이렇게 뒤늦게 하느냐, 뭐 이런 점인데, 자,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렇게 참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미사일 사용 제한을 풀어주었다라는 이 하나만으로 과연 이번 전쟁이 전황이 어떻게 바뀔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좀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햄버거와 콜라 등 패스트푸드를 독극물과 마찬가지다라고 비교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케네디 가문 후손이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햄버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콜라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야? 뭐 이런. 트럼프 당선인의 공보팀은 트럼프 그 전용기 내부에 식탁 풍경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맥도날드의 빅맥과 그리고 치킨 너겟 등을 쫙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최애 음식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트럼프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콜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최애 음식이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와 콜라 이런 겁니다. 그런 자신의 최애 음식을 딱 펼쳐놓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최측근 그룹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햄버거를 먹는 장면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해서 머스크 CEO와 장남 트럼프 주니어 또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함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4명이 앉는 그 전용기 안에 테이블인데 이제 3명은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구냐? 바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명은 햄버거 들고 콜라 들고 활짝 웃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 너무 맛있어 나 빨리 먹고 싶어 활짝 웃는 모습인데 유일하게 케네디 주니어만 다소 좀 어색해하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는 케네디 주니어의 손에 들린 그 맥도날드의 빅맥과 식탁에 놓여있는 콜라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라는 그런 구호를 들고 트럼프 당선인의 지원 유세에 나선 바 있잖아요. 이번 선거 유세 때. 그랬던 그가 콜라와 햄버거 사랑에 푹 빠져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막 비판도 했었어요. 그 트럼프의 손을 들기 전에 트럼프 캠프에 오기 전에는 같이 경쟁할 때는 트럼프의 그 햄버거 먹고 콜라 먹고 이런 독극물 같은 음식만 먹고 다닌다고 막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같이 먹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논란입니다. 젊은 시절 약물에 중독되게 됐었던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간헐적인 단식을 비롯해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 등 자신만의 건강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간식으로 유기농 아몬드, 올게닉 아몬드와 말린 맹고 등을 이렇게 건강식으로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그렇게 건강식 먹는 건 좋죠. 그래서 이런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우리 미국 이제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렇게 건강식으로 먹자,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그가 트럼프 앞에서는 꼬랑지 팍 내리고 햄버거 들고 콜라 들고 어색한 표정으로 찍힌 그 사진 한 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를 공개적으로 혐오했던 케네디 주니어가 햄버거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권자인 트럼프 당선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게 일각에서의 또 반응입니다. 뭐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그룹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오랫동안 갖고 있던 식습관에 대한 신념, 올게닉으로 건강식으로 이렇게 먹어야 돼라고 외쳤던 그런 신념, 이런 신념도 트럼프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거기다가 그 글을 같이 부연 설명을 했냐면,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맨날 말하던 거,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이 아닌 내일부터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살짝 뭐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영어 다이어트가 한국말로 뭔지 알아? 그러면 다이어트? 한국말로 뭐 살 빼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크죠, 물론. 다이어트가 한국말로는 내일부터. 야, 내일부터. 뭐 이런 우스갯소리. 맨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는 들어봤습니다만은 선거 유세 때 그렇게 외쳐대던 신념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앞에 놓고는 그저 내일부터라고 꽁지 내리고 이렇게 쉽게 신념을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케네디 주니어가 신념을 바꾼 것으로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기 위해서, 트럼프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신념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고 나면 과연 다시 본래의 신념을 찾아서 미국인들에게 그런 걸 역설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꼬랑지 내리고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콜라 먹고 햄버거 먹으면서 완전히 자신의 신념을 영원히 버릴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일단 그 사진 한 장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이 평생 동안 그토록 외쳐대던 항생제 먹인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는 독극물이다, 마찬가지다, 독극물이다, 뭐 이렇게 하던 신념도 권력 앞에서는 뭐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참 자괴감이 드는, 정말 사진 한 장에서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파격 인사로 전 세계에 충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국방장관 지명자가 의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실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화당 내에서요. 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그 성비위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호사가요, 이 헤그세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그 한 여성에게 사건을 더 이상 말하고 다니지 않는다, 사건을 비공개로 묻어둔다라는 계약의 서명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라고 변호사가 시인을 했습니다. 소위 입막음용 돈 지급 의혹이 있었는데, 그 의혹을 변호사가 시인한 것입니다. 지급한 액수와 시점은 그러나 이제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변호사가 그 사실 자체는 시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의혹은요, 2017년 그 공화당 여성 당원 모임에 연사 자격으로 참석했던 그 헤그세스가 그날 밤 그 머물던 숙소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헤그세스는 합의금을 준 것이 당시 그 뉴스 진행자로 일하던 팍스 뉴스에서 해고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면서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트럼프 당선인도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조사받고 다니고 했던 그것이 제목은 똑같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이게 트럼프 당선인이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사람도 똑같은 걸 지금 겪고 있는데 변호사가 아예 시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헤그세스 지명자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비위 의혹에 휩싸여 있는 맷 게이츠 지명자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맷 게이츠는 미국의 그 법치 국가를 좀 수호해야 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 지명자잖아요. 그런 맷 게이츠가 과거 17살 여성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라는, 부적절한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 뭐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 하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게이츠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곧바로 의원직에서 사퇴를 했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하원의 윤리위원회 보고서, 이 보고는 더 진행되지 않았고, 이 보고서는 이제 뚜껑이 닫혔다, 덮개가 닫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런데 그걸 이제 공개하라라는 그런 그 외침, 주장, 이게 지금 공화당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또 다른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여부가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라는 의견이 최근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마크 웨이 멀린 상원의원이 어제 그 NBC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게이츠에 대한 그 하원윤리위원회 보고서를 상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이 TV에 인터뷰에 나와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요? 같은 공화당의 중진 의원이요.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인 수잔 콜린스, 그리고 존 코닌, 또 탐 틸리스 등 모두 다 공화당이죠. 공화당 내 그 각 중진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라 어제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하원윤리위원회 그 보고서 그거 한번 공개해봐봐.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아무리 우리 공화당 일이고 또 우리 아무리 공화당이 감싸줘야 되는 차기 국방장관, 법무장관 지명자라 하더라도 내용을 좀 난 봐야 되겠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나는 법무장관으로 그 사람을 찍어줄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게 이제 공화당 중진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경우에 맷 게이츠의 법무장관 지명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차기 행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이 부분에 있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번 어제 시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수 법률 단체 주디셜 워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주디셜 워치가 불체자 추방에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시물을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요. 그 게시물을 어떻게 봤는지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그 댓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true 이렇게 올렸습니다. It's true. 사실이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군대 동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이든의 불법 이민자 다수 유입을 뒤집어버리기 위해서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true라고 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하루만은 좀 내가 독재자가 되겠다 라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첫날 하루만은 독재자가 되겠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첫날 하루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건데 그 중에서 하나 군대 동원해. 뭐 독재자들이 흔히 그런 그 군 동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군대 동원해. 그 불체자 추방에 군대 동원해서 빨리빨리 조속하게 시행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날 하루는 내가 독재자가 되겠다라고 아예 선전포고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취임 첫날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그 추방 작전이 아마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뉴욕에서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요. 어제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50대 노숙자가 정말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는 거리의 시민에게 흉기를 내돌아서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이 1명도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살아나기 힘들다라는 게 병원 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시도 사망자의 숫자를 지금 3명으로, 사실상 3명으로 지금 치고 있는데
뉴욕 경찰은 어제 긴급 회견을 열고 51세의 히스패닉계 남성 용의자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요, 어제 오전 뉴욕 맨하탄 일대에서 남자 2명, 그리고 여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남자 2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만든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살아나기 힘들다라는 게 병원 측의 얘기입니다. 용의자는 어제 출근 시간으로 한창 바쁜 아침 8시 22분 맨하탄 19번가에서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36살의 히스패닉계 남성한테 가더니 갑자기 흉기로 막 찔렀습니다. 그리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피해 남성은 이 노숙자하고 아무나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전혀 뭐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고요. 자, 그야말로 자기가 왜 흉기에 찔렸는지도 모르고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는 그로부터 2시간 뒤인 오전 10시 27분, 저는 이상한 게 그 2시간 동안 이 용의자가 안 잡히고 있었다는 게 더 답답하고 뉴욕 경찰을 뭐 하는지 더 한심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흉기를 가서 막 찔러갖고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2시간 동안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뒤에 또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번에는 맨하탄 30번가로 옮겨가서 이스트 강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68세의 아시아계 남성을 또 대상으로 삼아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해당 피해자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뉴욕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 8시 20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 잡히고 10시 27분에 또 한 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도 안 잡혔어요. 이후 용의자는 또 30분쯤 뒤에 아침 한 11시쯤에 맨하탄 이번에는 42번가 이쪽에는 이제 유엔 본부가 있는 그 근처입니다. 유엔 본부 인근 인도에서 이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인도에 가서 36세의 흑인 여성을 또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해당 여성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살아나기 힘든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범행할 때까지 2시간 반 이상 걸렸죠. 8시 20분에 첫 번째 그 범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세 번째는 11시쯤에 했으니까, 2시간 반 이상 그 시간 동안에 안 잡히고 3건의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도대체 뉴욕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한 택시 기사가 용의자를 택시로 막 뒤쫓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일종의 제보한 거죠. 그래서 제보를 해서 결국은 뒤늦게나마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체포하고 보니까 용의자는 그 노숙자인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노숙자는 피해자들에게 그냥 다가가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공격을 가한 것으로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이 미국의 노숙자 문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숙자 문제도 심각하지만 뉴욕 경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아무데나 막 흉기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도 2시간 반 넘게 또 사건을 3개씩이나 저지를 동안 도대체 뉴욕 경찰은 뭐 하는 거죠? 자,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긴급 회견을 갖고 오늘 무고한 뉴욕 시민 3명이 끔찍한 공격의 피해자가 됐다라면서 해당 용의자가 심각한 정신건강을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동안 뉴욕 경찰들은 뭐 했는지 그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뉴욕시, 뉴욕 경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각국의 외교 공관이 밀집한 유엔 본부 인근을 포함해서 맨하탄 일대에서 이 아침부터 대낮에 묻지마, 연쇄, 흉기 범행이 벌어지면서 뉴욕 시민들도 어제 아주 충격에 휩싸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또 전 세계 외교관들이 매일 이제 거기 외교관들이 그 길을 걸어 다닐 일은 별로 없겠죠. 하지만 점심 먹거나 이럴 때 가끔 걸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매일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이제 걸어서 지나가는 그 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그야말로 미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창피하고도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유엔에 근무하는 각국 외교관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하겠고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정말 나는 너무 부끄럽고 끔찍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국 내가 유엔에 근무하면서 몇 년 동안 있어 봐서 아는데, 야, 정말 미국, 특히 이제 뉴욕 같은 데는 돌아다니면 안 돼. 너무 위험해.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걸어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닐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낯뜨겁습니다.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특히 뉴욕이랄까,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등 이 대도시들은
특히나 더 대책 마련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숙자 문제 대책 마련 당연히 필요하죠. 플러스 알파, 앞서 말씀드렸죠. 경찰은 그렇게 2시간 반 동안 3명의 희생자가 나올 동안 뭐 했는지, 이런 부분 반드시 이거 추궁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경찰만 제때 작용을 했어도, 제때 출동을 해서 반응을 취했어도 한 명의 희생자에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정말 지극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숙자 문제, 또 경찰 문제. 이 경찰들은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노숙자다라면서 그 노숙자의 정신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끔찍한 3개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걸 방치나 하고 그나마 시민이, 택시 운전 기사가 제보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추궁이 필요한, 그런 뉴욕 경찰의 추궁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 갖고 있는 집값의 그 격차가 천차만별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최대 40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유한 주택의 수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싼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싼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야 아니라, 좀 싼 집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딱 하나. 근데 좀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도 비싼 집이 여러 개. 이런 그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자산의 불평등, 부의 양극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한 한국 그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2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건 이제 평균입니다. 그런데 상위 10%의 평균 주택 가격은 12억 5천만 원, 하위 10%의 평균 주택 가격은 3,100만 원이었습니다. 3억도 아니고 하위 10% 사람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3,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상위 10%의 주택 가격이 하위 10%의 주택 가격과 비교하면 무려 41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죠. 3,100만 원짜리 집값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2억 5천만 원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건 그야말로 평균으로 그렇다는 건데요. 극단적으로 보면 물론 더하죠. 강남에는 3, 40억짜리 아파트가 질비하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그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으니까 그 역시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집은 얼마짜리 집인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덜합니다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 부의 양극화랄까요? 이런 격차가 좀 큰 게 문제이죠. 한국이 이제 조금 더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소득 하위 10%의 가격이 상위 10%의 주택 가격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죠. 한 41배 된다고요. 요게 이제 41배까지는 아니어도 그저 한 20배 정도, 요렇게 정도 되면은 부의 불균형이 조금 더 줄어들 터이니, 한국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그 양극화 현상도 상당히 좀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극화, 불균형, 이게 좀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걸 다시 볼 수 있는 한국의 집 가격의 어떤 통계 자료가 나와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